네, 이것이 정치다. 예, 우리 정치권의 쓴소리, 돌직구를 날려줄 네 분과 함께하겠습니다. 서상민 정치평론가, 현경병 전 새누리당 의원, 민영삼 사회통합전략연구원장, 그리고 김남국 변호사 함께하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자, 이 새누리당 상황부터 좀 짚어보겠습니다. 김무성 대표가 대표 직인을 가지고 투쟁을 했습니다. 그리고 오늘 타협했습니다. 3대3으로 타협했다는 것인데요. 자세한 내용은 여러분들이 뉴스를 통해서 많이 접했겠습니다. 지금의 새누리당 상황, 일단 공천 갈등은 어쨌든 마무리가 됐다고 할 수 있습니다. 지금의 새누리당 상황, 우리 전문가 패널들은 어떻게 보고 계시는지 사자성어로 한번 표현을 먼저 해주시기 바랍니다. 자, 지금의 새누리당 상황입니다. 무민, 무정, 고주일척, 안하무민, 안하무인인데 네. 사람 인자를 국민, 백성 민자로 바꿔서 안하무민이다. 그리고 옥쇠, 그 뒤에 옥쇠는 어이 세 명. 아, 세 명. 세 명의 세자다. 참 어렵네. 아주 싸져서. 자, 고주일척부터. 고주일척 무슨 뜻이죠? 예, 고주일척은 계속 싸움에서 내어주다가 막판에 모든 것을 던진다, 모든 걸 걸고 던진다, 던져서 싸운다라는 의미입니다. 올인? 그래서 예, 맞습니다. 예. 그래서 김무성 대표가 지금까지는 계속 내어주는 싸움만을 하다가 마지막 판 후보 등록일 하루 전에 모든 것을 걸고 싸움에서 승부를 걸어서 결국 세석을 얻어냈다,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 모든 걸 던졌으면 타협하면 안 되는데. 그렇죠. 어쨌든 김무성 대표의 행보는 고주일척, 모든 걸 걸고 올인해서 싸운 것이다. 예. 이렇게 김남국 변호사 평가하시네요. 자, 그렇죠 하셨는데 안하무민. 예, 그렇죠. 아무튼 그러니까 끝까지 하는 것도 아니에요. 결국에 말로만 국민만 바라보고 국민을 위해서 국민의 눈높이에 맞춰서 하지만은 실질적으로는 국민은 없고 본인들의 정치만 있는 거죠. 계산만 있었다. 네네. 그래서 안하무민이다. 옥쇠. 새누리당 공천의 대미가 오늘 이제 옥새 투쟁을 통해서 옥새를 하려고 했는데, 원래 옥새라는 것이 대의 명분을 지키기 위해서 목숨을 거는 거지 않습니까? 네. 그런데 그렇게 된 것 같지는 않고, 그나마 옥새 새 지역구 그나마 자기 의지를 관철했다, 그렇게 해서 이렇게 적어봤습니다. 그래요. 원래 옥새 죽을 각오는 있었던 게 같습니까? 아니요, 전혀 아니고. 그것도 아니고 모양입니다. 신임. 처음부터 말만 있었지 죽을 각오로 한 거 아니다. 김남국 변호사하고 좀 많이 생각이 다르네. 고주일척은 하여튼 모든 걸 걸고 싸웠다는 뜻인데 이 두 분은 전혀 그런 건 아니었다, 처음부터. 그런 말씀이시고 들고 계세요. 무민, 무정. 네, 국민도 없고 정치도 없었다. 이렇게 봐집니다. 새누리당 지지자들은 부끄럽습니다. 이 사태를 보면서. 이게 대체 무슨 집권당이냐? 이 집권당의 대표가 직인과 관련해서 이렇게까지 해야 되는 것이냐? 국민들이 새누리당이 바라는 것이 무슨 지고지선한 초인을 바라는 거 아니지 않습니까? 국민들에게 도움이 되는 정치를 해달라고 하는 것인데, 자기들끼리 싸우면서 이거 가지고 이렇게 한다는 것 자체에 대해서 아주 심각한 문제가 있다 생각합니다. 예, 저거 타협하는데도 무슨 상당한 그 고심과 결단을 내렸다고 설명하더군요. 내려주십시오. 예. 지금 짚어봤습니다만은 공천 결정이 보류됐던 6군데. 예, 오늘 최고위원회가 이것도 끝장회의라고 표현하네요. 끝장회의를 통해서 어쨌든 결론을 내렸고 희비가 좀 엇갈렸습니다. 네, 이렇게 절충했습니다만 어쨌든 이것도 승부였다면 승패가 있을 겁니다. 어느 쪽이 이긴 것 같습니까? 김무성 대표입니까? 친박계입니까? 써주십시오. 네, 김무성 대표가 이겼는지 친박계가 이겼는지 둘 다 패했는지 둘 다 이겼는지 네 가지 경우가 있겠습니다. 둘 다 패배했다가 두 분이고 김무성 대표가 이겼다, 친박계가 이겼다. 예, 친박계가 이겼다부터 상처뿐인 승리.
지금 오늘 그 확정 지은 걸로 하면은 전국 253개 지역구 중에서 247곳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 중에 한 60%가 친박 후보들입니다. 네. 그래서 뭐 공천 전반에서는 분명히 그한 건 맞는데 다만 이 공천 과정이 개파 공천, 보복 공천이라는 본질적인 한계를 못 벗어나기 때문에 민심하고는 맞지를 않습니다. 그래서 상처뿐인 승리라고 그렇게 적어봤습니다. 김무성 대표가 이겼다. 예, 김무성 대표가 이겼다라고 생각할 수밖에 없는 이유가 지금 분명 오늘 친박계와 김무성 대표가 회의장 안에서 논의한 내용은 친박계에서는 유승민 의원은 절대 안 된다. 유승민 의원 지역구는 반드시 공천을 해야 된다라고 주장을 했을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곳에 무공천을 하고 그 외의 두 곳까지 무공천을 얻어냈다라고 하는 것은 확실하게 협상력에서 김무성 대표가 우위를 점하고 있었기 때문에 이 정도 절충한 타협점을 찾지 않았나라는 생각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김무성 대표가 이겼다고 생각합니다. 그게 말입니다. 이긴 것 같지가 않습니다. 김무성 대표가. 김무성 대표가 그 전날 뭐라고 그랬습니까? 실패한 잘못된 공천을 바로잡겠다. 그래서 무공천 하겠다라고 했지 않습니까? 그런데 오늘 들어와서는 3명에 대해서 무공천하고 3명에 대해서는 승인을 했단 말입니다. 자기가 하루 전날 잘못된 것이라고 당헌 당규에 위배된 것이라고 선언했던 것을 오늘은 3명을 더 의결을 했어요. 이건 전적으로 원칙이 없고 당헌 당규를 위반한 겁니다. 그래서 뭐가 김무성 대표가 이겼는지 승리했는지 알 수가 없습니다. 예, 물론 그 점에 대해서 타협한 것이 아니냐. 결국 결론 난 걸 보니까 개파 간의 자리를 나눈 것이 아닌가라는 그런 판단을 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김무성 대표 입장에서도 선거 등록일 이후에 31일부터 공식 선거운동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갈등 상황이 계속 가지고 가는 상태로 하는 것보다는 적정한 선에서 타협을 해서 마무리를 하는 게 근데 그런 게 훨씬 더 좋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서상민 평론가는 이제 김무성 대표나 친박계 둘 다 패했다는 거죠.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우선 글자부터 좀 고쳐주시고. 미열서 먼저 설명해 주세요. 둘 다 패배했다. 예, 그러니까 결국에는 그 친박 공천의 숫자가 많아서 이긴 것 같지만은 그 유승민 의원과 이재호 의원에 대해서 했기 때문에 결국에는 실패한 거죠. 그렇지만 또 그런 반면에 김무성 대표도 유승민 병장을 구해서 승리한 것 같지만은 유승민 의원요 지금 친박이 있고 대통령이 계신 상황에서 복당하기 힘들 겁니다. 그래서 그러면 복당하지 않고 무소속으로 있는데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그런 면에서 네, 둘 다 네. 졌다. 예. 네, 맞습니다. 그러니까 이번에 이제 문제로 드러났던 것이 공천 과정에 대한 전반적인 지금 이게 문제들이 드러나고 있지 않습니까? 그 공천들은 친박을 위주로 해서 주류로 해서 지금 추진돼 왔던 거고요. 마지막에 김무성 대표가 이것을 뒤집으면서 공천 과정에 대한 전반적인 지금 불신이 쌓이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문제를 빨리 조기에 매듭짓지 못한 친박에게도 책임을 묻을 수 있다 이렇게 봅니다. 알겠습니다. 뭐 제가 아는 정치 상식으로는 이 승패를 판단함에 있어 제일 중요한 요소는 이 명분이라고 생각합니다. 정치는 물론 뭐 세도 중요하지만 세력적 이 구성, 편제 이 세도 중요하지만 세에 앞선 것이 명분이다. 저는 그렇게 배웠는데 이번 새누리당 김무성 대표 측이나 친박계 측 어느 쪽도 국민들은 명분이 있다고 생각하지 않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다들 그렇게 분석하시는 거 아닙니까? 이거는 개파가 나눠먹기다. 그런 면에서 누가 이겼다고 주장하기 어려운 상황 아니냐. 뭐 그렇게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합니다만. 그러나 명분에 있어서 그렇더라도 또 현실적인 이해득실로 따지고 보면 김무성 대표가 다소 앞선다, 친박계가 앞선다. 이런 평가는 또 명분과는 별도로 또 가능할지도 모르겠습니다. 여러분들께서 참조하시고 뭐 판단하시면 좋겠습니다. 자, 이제 오늘 결정으로 이제 이 3명, 주호영, 류성걸, 구성재 이 3사람은 새누리당 후보, 뭐 그것도 되게 진박 후보라고 불리는 사람들과 맞붙게 됐습니다. 이 3사람 중에 혹시 무소속으로 나가서 새누리당이 공천한 진박 후보와 싸워서 이길 가능성이 있는 후보가 있는지, 있겠으면 누구겠는지 이름을 써주십시오. 없으면 없다고 쓰시면 됩니다. 뭐 쉽지 않을 것 같습니다. 대구 경북 지역의 특성상 새누리당이 공천을 했는데 뭐 이 경위를 막론하고 새누리당이 공천을 했는데 무소속으로 나가서 이길 가능성이 과연 있겠는가. 그러나 지금 상황이 워낙 특수하다. 이래서 판단이 좀 엇갈릴 수 있습니다.
서상민 박사는 없다. 3명 다 당선 가능성이 없다. 그다음에 현경병 의원은 구성재, 류성걸, 주호영이 모두 당선 가능성이 있다고 보시는 거군요. 네. 그렇죠? 예. 그다음에 두 분은 주호영 이렇게 근데 하셨습니다. 약간 의심스럽어요. 알겠어요. 자, 먼저 우리 현 의원부터. 구성재 후보가 달성군에서 군수를 역임한 바가 있고 또 구자춘 전 의원의 아들로 장관의 아들로서 네. 명망도 있습니다. 그래서 여론조사 결과에서 항상 10% 이상을 앞섰기 때문에 무난하게 가지 않느냐고 보고 그리고 그 다음에 이제 유성걸 후보의 경우에는 정종섭 후보가 행정자치부 장관을 했지만 명분이 그다지 없습니다. 같은 경북고등학교 57회 동기에 그것도 공천에서 공정한 경선을 통해서 한 것도 아니고 공천에서 배제시켜서 했기 때문에 유성걸 의원이 상당한 동정표를 얻을 그리고요? 가능성이 있고 여론조사 결과도 그렇습니다. 주호영 의원의 경우도 크게 다를 바가 없습니다. 무엇보다도 그나마 이 정권에서 친위 출신이지만은 나름대로 열심히 정권을 위해서 일을 했는데 갑자기 이렇게 뒤통수를 맞은 셈이 돼가지고 본인 또 억울하지만은 그 부분을 지역 수성을 주민이 이해해 줄 걸로 동정표가 상당히 있을 수 있다. 이런 말씀인 것 같습니다. 그러나 당선 가능성 3명 다 없다. 네, 그렇습니다. 예. 일단 선거가 치러지면은 박근혜냐 박근혜가 아니냐로 싸우게 될 것이 분명하기 때문입니다. 그 대구 출신의 대통령의 임기 말을 생각한다면은 대구 시민들께서 박근혜를 선택하게 될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나온 3명 자체는 진박 후보들에게 패배할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보입니다. 개별적인 인물 경쟁으로 가면 현 의원의 설명이 일부 일리가 있지만 그러나 선거 구도 자체가 박근혜 대통령 대 반박근혜 이런 식의 구도가 잡혀질 가능성이 있고 그럴 경우에는 뭐 추풍 낙엽이 된다. 네, 거기 뭐 박근혜 대통령 지지율이 상당히 높기 때문에. 그런데 두 사람 약간 좀 뉘앙스가 다릅니다. 예, 주호영 의원. 예, 저도 박사님 의견에 동의합니다. 실제 대구의 제 의견이요? 아니면은 저기 예, 서상민 박사님. 예, 그 대구의 선거 구도가 결국 친박 박근혜 대통령과 무소속으로 출마하는 후보들 간의 경쟁이 될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민심이 가면 갈수록 박근혜 대통령 임기를 도와줘야 된다라는 그런 민심이 있기 때문에 사실 어려운 구도가 될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호영 의원 지역구가 된다라고 하는 이유는 지금 이 지역구는 굉장히 오늘까지도 논란이 많았던 지역구입니다. 공천 효력금지 가처분까지 인용이 되었고 실제 그거를 무마하려고 오늘 9시에서 10시 단순 1시간, 딱 1시간을 형식적으로 공천을 해서 또 다시 재공천을 한 상황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공천 논란이 지역 구민들에게 고스란히 전해졌기 때문에 이 지역구만큼은 한석을 건질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입니다. 예. 근데 워낙 그 구도 싸움에서 그 박근혜 대통령에 대한 그런 민심 때문에 여기가 힘든데 주호영 의원 같은 경우에는 너무 억울하고 또 특히 이제 불교계의 어떤 그 전폭적인 지원이 있는 그런 상황이 예상되기 때문에 혹시 모르겠습니다만은 물음표를 붙여준 게 한 51대 49로 안 될 가능성이 높다. 알겠습니다. 자, 내려주시고요. 자, 이 송파을 여기도 새누리당이 무공천 결정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유일호 경제부총리 지역구인데 유일호 경제부총리가 불출마를 해서 현역 의원이 없는 상태에서 단수 추천됐던 후보가 이제 공천을 못 받게 됐으니까 여기는 저는 상당한 혼전이 예상됩니다. 그런가 하면 서울시장 선거 때 2014년 당시 박원순 시장의 득표수가 더 많았던 지역입니다. 송파 가불병에서도 이 을 지역에 좀 특성이 있습니다. 그리고 은평을 이거 이재호 의원이 어쨌든 결과적으로 범여권 단일 후보가 된 셈인데요. 이 지역은 선거 때마다 뭐 피를 말리는 접전을 벌였던 지역입니다. 실제로 그 2008년 때 그 정말 나는 새도 떨어뜨린다는 실세 이재호가 떨어졌던 지역이기도 합니다. 그 후에 보궐선거를 통해서 다시 진입했습니다만, 자, 이 두 지역 송파을, 은평을 이 두 지역의 판세 어떻게 전망하십니까? 송파을은 김명순, 지금 김명순 후보는 구청장 지냈던, 현재는 무소속 후보겠네요. 그렇습니다. 네. 은평을은 이재호, 역시 탈당 무소속이니까 무소속 후보. 송파을 김명순, 은평을은 강병원, 어느 당입니까? 더불어민주당. 예.
송파울 무소속, 은평을 무소속. 이 똑같은 얘기죠? 네, 그렇습니다. 송파울의 김영순, 은평을의 이재호. 세 분이 똑같습니다. 그리고 김 변호사가 좀 네. 은평을의 경우에만 좀 입장이 다르다. 네. 예, 그래요. 설명 좀 해주세요. 은평을. 예, 뭐 송파울 같은 경우에는 다른 분들과 예, 뭐 의견이 비슷할 것 크게 같은데요. 설명 안 해도 될 것 같습니다. 이 부분만 예. 설명을 드리면 은평을 같은 경우에는 19대 때 사실상 1.14% 차이로 굉장히 근소한 차이로 이겼습니다. 결국 그 말은 민심이 원래 그 지역구가 야권이 강세이긴 하지만 결국 새로운 인물을 찾고 있다라는 그걸 표심으로 보여주고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걸 보게 되면 우리가 18대 때 사실은 큰 표차로 그 이재호 의원이 패배를 해가지고 18대 때 다시 재보궐로 들어온 사실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5선을 한 이재호 예, 의원이 알겠어요. 예. 다시 들어올 때 이제 더불어민주당의 강병원 의원이 이길 가능성이 있다. 그거 보셨고요. 혹시 반론 있으십니까? 다야 구도로 짜여져 있기 때문에요. 무소속 한 명에 그렇게 쉽지는 않을 것이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무소속 이재호 의원이 훨씬 더 유리한 입장이 아니겠느냐 이렇게 보입니다. 예. 마찬가지입니다. 송파을은 김영순 의원이 구청장을 한 데다가 새누리당이 아주 좋은 텃밭 8곳 중에 하나고, 그리고 은평을은 야당이 3당 후보가 다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정의당까지도 현역 김재남 의원이 후보거든요. 그래서 여론조사 결과도 그렇습니다. 이재호 후보가 당연히 훨씬 앞서 있는 상황입니다. 그대로 나타날 거고요. 예, 저도 똑같습니다. 근데 참고로 송파을은 19대 때 천정배 전 법무부 장관이 나가서 떨어진 곳입니다. 예, 그런 것이죠. 예. 그래서 송파울은 뭐 이견 없이 김영순 후보 쪽으로 좀 쏠리는 것 같은데, 은평을은 뭐 조금 거기는 뭐 실제로 이재호 의원이 떨어졌던 곳이기도 하기 때문에 혼전 상황이 예상이 되는데, 그 중에도 세 분은 이재호 의원이 좀 유리할 거다 이렇게 보시는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내려주시고요. 이번 선거 구도가 좀 복잡하게 짜여져 가지고. 네, 유승민 의원에 대한 질문도 하나 하겠습니다. 이 지역에 새누리당은 이제 무공천을 했습니다. 그러나 더불어민주당의 이승천 후보, 친반 평화통일당이라고 있는 모양입니다. 예, 여기에는 박하락 후보, 이렇게 두 명이 등록을 해서 어쨌든 선거는 치르게 돼 있습니다. 그러나 크게 그 승패에 대해서는 대개들 짐작들을 하실 것 같은데, 어쨌든 며칠 동안 온탕 냉탕 왔다 갔다 했다고 해야 되나요? 예, 유승민 의원 지금 심정이 어떨지 한번 써 주십시오. 예, 5글자로 듣겠습니다. 좋다 말았네? 좋다 말았네? 참 다행이다. 예. 참, 이거 전혀 다른 얘기네요. 그리고 예. 그다음에 미정상 원장, K형 고마워. 봄날은 왔다. 예, 물음표 드셨습니다. 봄날은 왔다. 예, 물음표는 괄호 안에 넣고 제가 보겠습니다. 자, K형 고마워부터. 예. KY. 에서 그 김무성, 유승민. 거기서 결국엔 무성이 형 고마워. 예, 이렇게 그런 심정이 아닐까. 지금 김무성 대표가 한 건 해준 겁니까? 일단 현재는 뭐 배지 다 달아준 그럼 거니까요. 진짜 고마워할까요? 토끼 연군 갔다 왔는데 일단은 고마워할 수밖에 없죠. 머릿속에 이제 딴 생각은 하지만은 예, 총선 끝나고 나면 딴 생각 하겠지만은. 아하, 그래요? 좋다 말았네는 뭡니까? 이게 서상임 박사? 말입니다. 김무성 대표가 이렇게 무소속 공천을 해서 자리를 비워준 건 사실인데, 정정당당하게 이재만 후보하고 싸워가지고 무소속으로 승리를 했다고 그런다면은 전국적으로 유승민 의원의 주가가 훨씬 더 올라갈 것이다. 그런데 떨어뜨려 줌으로써 거기에 무슨 거의 무공천 거지 무선거 저기 될 것 같은 분위기인데, 이건 유승민한테 좋지가 않다. 이제 감동을 주기가 어렵게 된다. 네, 그렇습니다. 그냥 얻어 걸린. 그 사선은 무난히 되겠지만, 네, 그게 아무 의미가 없지 않냐, 네, 이런 맞습니다. 말씀이시네. 봄날은 왔다. 대중가요 유명한 봄날은 간다가 생각이 나서 이렇게 했습니다만은, 본인은 대구 동을에서 승리가 거의 확정적이라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봄날은 왔으나, 근데 그동안 친유승계로 불리던 의원들이 거의 공천 탈락을 했기 때문에 사실은 그렇게 봄날이 온 건지 조금 의심스럽다. 그렇게 해서 같은 맥락이네요. 좋다 말았대 하고 좋다 말았네 하고 좀 같은 비슷한 맥락인 것 같고, 또 지금 추가로 이게 유승민을 따르던 친유승민계 의원들은 사실은 거의 다 다. 지금 힘들어지는데, 혼자서 배지 한 번 더 단다고 과연 이게 봄날이 왔다고 할 수 있나, 이런 그 느낌이 있는 것 같습니다.
참 다행이다 뭐죠? 예, 사실은 유승민 의원이 그 지역구에서 승리가 굉장히 유력하다고 하더라도 새누리당과 그리고 박근혜 대통령과 대척점에 서서 선거 운동을 한다는 것 자체가 부담일 겁니다. 그런데 그러한 상황을 조금 피할 수 있어서 참 다행이다라는 생각을 하고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어쨌든 살아나서 다행이다. 그렇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글쎄요, 정치판에서는 죽어서 크게 사는 법이 있는데 어쨌든 살아나서 다행이다. 뭐 아니 사람이니까 그렇게 그 마음을 가질 수도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자, 그래요. 이 지금 텃밭 새누리당의 텃밭이라고 그러지 않습니까? 대구, 경부. 하여튼 대구에서 지금 뭐 굉장한 진통을 겪었습니다. 이 상황을 저희들이 취재하면서 저희 기자들이 많이 현장에 가서 시민들 인터뷰도 해보고 또 저희들이 뉴스로도 보내드렸습니다. 시민들, 이 대구 시민들이 좀 착잡한 표정으로 인터뷰하시는 모습을 계속 봤어요. 그래서 이 질문 드리겠습니다. 대구 시민들의 지금 심정이 어떨까요? 5자로 좀 써주십시오. 대구 시민들의 심정. 자기들이 만든 이 정권이다 이렇게 생각들을 많이 하십니다. 대구 분들이. 그리고 아직 대통령 임기가 2년 반 넘게 남았는데 이 총선에서 이 공천에서 이렇게 대구 지역 의원들을 둘러싸고 심각하게 내용이 있었습니다. 이런 상황을 대구 시민들은 어떻게 보고 있을지. 대통령 보호, 웃자면 좋노. 이게 뭐냐? 쑥대밭 됐네. 좀 설명을 드려야 되겠습니다. 대통령 보호. 예, 어찌됐건 간에 우여곡절 그때 이렇게 정리됐는데 쓴소리하는 유승민 의원 정도도 있을 필요는 있지만은 그래도 이제 정리가 된 마당에서는 우리가 대통령을 보호하고 또 우리의 이 정부를 갖다가 우리가 마무리를 잘해야 된다라는 그런 대통령 보호 심리가 발동하는 그런 판이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요. 웃자면 좋노. 네, 진짜 웃자면 좋노 이런 생각일 것 같습니다. 사실 당을 보면은 새누리당 후보를 찍어줘야 되는데 또 당이 아니고 지역에서 일한 의원들을 보면 또 인물을 보면 또 무소속 출마한 사람을 뽑아야 되는데 도대체 누구를 뽑아야 될지 몰라서 웃자면 좋노 이런 마음일 것 같습니다. 아하, 예, 쑥대밭 됐네. 부산이 18석인데 현역이 다 재공천이 됐습니다. 전원이. 그리고 그에 걸맞게 다선 중진도 많고 국민들의 평판이 높은 의원들도 많고 대구는 그 반면에 12석 중에서 현역이 재공천을 받은 곳이 3곳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거의 19대 때도 초선이 7명이나 들어온 상황에서 이번에도 또 그렇게 가기 때문에 사실은 정치적 의미에서는 박근혜 대통령 이후를 생각하면 쑥대밭 됐냅니다. 그래, 쑥대밭 됐다. 이게 뭐냐? 예, 이게 뭐냐입니다. 19대 국회의원 전체가 지금 국민들한테 그렇게 좋은 평가를 받지 못하고 있는 데서 네. 뭐 현역을 계속 놔둔다는 것 자체도 문제가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그 전까지는 뭐 어쩔지 모르겠습니다만 오늘하고 어제 김무성 대표의 이러한 일종의 반란 그리고 이런 파동으로 인해서 상당히 대구 시민들은 자존심이 상했을 것이다. 깔끔하게 일이 처리되고 공천이 진행돼야 새누리당과 대통령에 대해서 뭐 득이 될 텐데 그렇지 못한 점이 있다. 그래서 이제 이 새누리당 지도부에 대한 이게 뭐 하는 짓이냐는 성토가 있을 것이다 이렇게 보입니다. 그러겠네요. 알겠습니다. 이 서상민 박사의 분석대로라면 이 새누리당이 뭐 공천 문제 해결했다고 좋아할 일이 아닌 것 같습니다. 이 공천 과정에서 보여준 이런 어처구니 없는 행태에 대해서 우선 지지자들한테 지지자들의 마음을 다독이는 무슨 그런 행동부터 먼저 해야 될지도 모르겠네요. 알겠습니다. 자, 이 새누리당 지도부가 어떤 행보를 보일지 좀 지켜보죠. 야권으로 좀 가보겠습니다. 김종인 대표가 한 3일 정도 그쪽도 보니까 이 당무 거부를 했더랬네요. 그리고 이제 수습이 됐습니다. 그리고 그 과정에서 문재인 대표의 힘이 다시 드러난 순간도 있었습니다. 자, 그런데 그 공천 국면을 마무리하면서 선거 체제로 들어가나 싶더니 바로 김종인 대표와 문재인 전 대표 정체성 문제를 둘러싼 입장 차이가 노정되기 시작했습니다.
네, 뭐 이 뉘앙스 차이에 불과하다 이렇게 넘어갈 수도 있습니다만은 이 당의 정체성 문제는 어떤 면에서는 정당의 입장에서 가장 중요한 이 노선의 문제이기 때문에 그렇게 간단한 문제는 아니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오늘 이 문제부터 좀 질문드리겠습니다. 문재인 대표는 조금 전에 보신 대로 확장을 위해 당의 외연 확장을 위해 진보 민주화운동 세력, 시민운동 세력을 배제해야 한다는 주장은 한쪽 면만 본 것이다. 이렇게 비판적으로 논평을 했고 반면에 김종인 대표는 문 전 대표 견해가 그렇다는 거지 당이 국민과 배치되는 모습을 보이는 건 좋지 않다고 본다. 이렇게 확실히 뉘앙스가 다른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두 사람의 정체성 논쟁 또는 정체성을 둘러싼 두 사람의 갈등설이 제기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이 상황에 대해서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사자성어로 한번 이 두 사람의 관계, 정체성을 둘러싼 이 두 사람의 관계를 사자성어로 한번 표현을 해 주십시오. 이게 뭐 심각하다고 생각하시면 심각하다고 생각하신 대로 이 관계 설정이 돼야 되겠고, 이거 뭐 지나가는 일이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그것대로 또 관계 설정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5월동주라고 두 분 다 5월동주가 나왔습니다. 오매 불망이 나왔습니다. 그리고 사자 성어인데 승리방정식을 쓰셨네. 다시 제가 기회 드릴게요. 사자성어로 좀 고쳐주세요. 자, 5월동주 설명 듣겠습니다. 예, 5월동주 동상이몽 다 그런 생각 아니겠습니까? 결국에는 생각이 전혀 다른 분들이죠. 근데 현재로 동업자이기 때문에 역할 분담을 통해서 그렇게 같은 배를 타고 있는 오나라 올나라 이런 상황에서 언젠가는 깨지게 돼 있지 않느냐 이렇게. 5월동주라고 하는 거는 원수지간이라고 하는 걸 전제로 하는 건데. 그렇죠. 그렇죠? 아닙니까? 이거 원수지간은 아닌 것 같습니다. 오나라 월나라가 예, 그 그러니까요. 원수지간이잖아요. 예. 그런데 그 원수지간이지만 같은 배를 탄 예. 동안이니까 예. 서로 해치지 말고 배 타고 잘 건너가자 이 얘기 아니에요? 네. 다른 뜻입니까? 생각이 조금 다르다. 생각이 좀 완전히 다르다 정도로 적은 그럼, 아니고. 그러면 예. 4월 사자성을 다른 걸 쓰셨어요. 4월 동주 정도로 해야 됐어야 되는데. 완전히 생각이 다르다고 생각하시는 거죠? 예, 저는 그렇게 부정사원자. 봅니다. 네, 예, 그렇게 그런데 봅니다. 김 변호사는 생각이 그렇게 다른 건 아니다. 완전히 다른 건 아니라고 생각됩니다. 문재인 의원 생각은 결국 시민단체 세력과 운동권 세력도 함께 포함해서 가야 된다라는 생각이고 김종인 대표 생각은 아니다. 완전히 황골 탈퇴. 벗어나서 경제 정당, 전문가 정당 이런 정당을 만들어야 된다. 지금 설명 조금 들으면 완전히 있다. 다른 건데? 그런가요? 아니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비례대표 순번도 완전히 바꾸잖아요. 그러니까 예. 문재인 의원 생각은 기존의 운정권 세력을 밑바탕으로 깔고 거기에 외연을 확장해야 된다라는 생각일 것이고 김종인 대표 생각은 완전히 그것을 버리고 탈바꿈해야 된다. 그러니까 그 차이가 있을 것 지금 같습니다. 김 변호사 설명을 들으면 완전히 다르다는 거예요. 그런가요? 아니 알겠습니다. 네네. 예. 오매불망은 뭐예요? 오매불망 대권이라고 저는 아, 보겠습니다. 오매불망 대권이다. 네,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친노 주류를 그대로 남겨둔 상황에서 그 친노의 정체성은 여전히 지키면서 김종인 대표로 대변되고 있는 중도 세력까지 껴안고 싶다. 하지만 이게 내부에서 딜레마가 분명히 존재할 것인데 네. 이것까지도 같이 가고 싶다 이런 것입니다. 그래서 대권이라는 문재인 대표의 큰 그림 하에서 지금 움직이고 있는 거 아니냐. 그러면 이 5월동주와 오매불망을 엮어서 보면 대권이라고 하는 대권이라고 하는 이 목표를 향해서 그 강을 건널 때까지는 비록 생각은 다르지만 한 배를 타고 역할 분담해서 갈 수밖에 없다. 네. 지금 이렇게 되는 건데요. 세 분의 의견은. 근데 예. 목적지가 다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대권이라는 그러니까 목적지가 대권까지 다르다? 배를 타고 갈지 예. 아니면 대권 가기 전에 그냥 당권에서 배를 갈아탈지 아하. 그건 또 모르는 사정인 것 같습니다. 뭐 문재인 대표가 당권을 갈아탈 것 같지는 않네요. 거기까지만 네. 같이 갈 수도 그러니까 있다고 문재인 생각합니다. 대표는 대권이 목표가 분명하죠. 네. 김종인 대표가 대권까지 갈지 당권 정도에서 주저앉을지는 봐야 된다. 봐야 된다. 예. 그래요. 동상이몽. 지금 뭐 같은 당에 있지만 생각이 너무 다른 것 같습니다. 특히 이번 정체성 논란이라는 게 따지고 보면 김종인 대표가 그 집토끼를 벗어나서 산토끼까지 잡자 이렇게 나섰는데 문재인 전 대표는 집토끼 지금 심상치 않다 잡아야 되겠다 이런 것이고 또 현실적으로 보면은 김종인 대표의 역할을 그 문재인 전 대표는
경제 부분에서 당신이 책임져라. 그리고 내가 조금 욕먹고 있는 호남 정도에서 역할하는 걸로 그만하고 자신은 지금 전국을 다 누비고 있지 않습니까? 자신아 찬 행보를 하면서 이 당의 주인이 누군지 좀 보여주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그래서 완전히 동상이몽이다. 예, 내려주시고요. 지금 현 의원 설명하신 그 부분, 김종인 대표는 자기 중심으로 선거를 치르고 싶어 하겠죠. 또 그래야 총선에서 이길 수 있다고 생각할 겁니다. 반면에 문재인 대표는 뭐 대표가 아니니까 전면에 나설 수는 없겠으나 그러나 자신의 역할은 어떤 형태로든 감당하겠다 이런 생각을 할 겁니다. 그래서 이제 본격적인 유세에 나섰는데 선거 후에 누가 주도권을 잡게 될 것 같습니까? 선거 후에 누가 주도권을 잡게 될 것 같습니까? 김종인 대표입니까? 문재인 전 대표입니까? 자, 예, 들어주십시오. 문재인 전 대표가 주도권을 잡을 것이다. 김종인 대표가 주도권을 잡을 것이다. 문재인 전 대표가 주도권을 잡을 것이다. 야, 이건 딱 갈리네요. 예, 먼저 서상민 박사. 네, 방금 말씀드렸습니다만은 총선 이후에 있어서는 이제 대선 국면으로 바로 들어가게 됩니다. 대선 국면이라고 하면 후보 중심으로 움직일 수밖에 없고요. 네. 후보를 따라서 당이 움직이게 되는 이제 구도가 되는데 그렇기 때문에 총선 이후에는 문재인을 중심으로 한 당이 운영될 가능성. 물론 당 대표라든지 당권을 지지는 않을 것입니다만은 네. 많은 주류 세력들이 문재인을 따를 것이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뭐 분석에 따르면은 한 60%가 네, 그렇습니다. 이른바 범친노 세력으로 공천이 됐다. 뭐 이런 분석까지 나오고 있으니까 그 세력의 대표로서 문재인 대표가 총선 후에 다시 주도권을 찾아올 것이다. 자, 김종인. 예. 문재인 대표가 과연 당권을 완전하게 장악할 능력이 있는지 사실은 조금 걱정이 됩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문재인 의원은 당권을 장악하기보다는 당권은 자신보다 훨씬 더 확실하게 장악해 줄 수 있는 김종인 대표에게 맡기고 본인은 후보 역할에 충실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실제로 지난번 19대 대통령 선거를 봐도 중도층을 공략하지 않고서는 승리할 수 없다라는 인식을 문재인 의원도 분명히 공유하고 있기 때문에 경제 민주화, 결국 경제 정당으로서 수권 정당으로서 보여줄 수 있는 면모를 보여준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어서 당권은 김종인 대표에게 가져가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당권을 가져간다고 꼭 주도권을 가져간다는 뜻은 아닐 텐데요. 예. 하여튼 그러나 네. 문재인 전 대표는 대권 행보를 하면서 당권과 중도층 공략에는 김종인 대표를 훨씬 더 적합하다 생각할 겁니다. 주는 역할을 주는 그런 역할 분담을 계속 가져갈 것이다. 그렇게. 예, 김종인 대표께서는 도로 친노당이 된 상황에서 처음에 19대 때처럼 127석의 당이 될 리도 없고 또 안 됐을 경우에는 안 되면 안 된 대로 김종인 대표가 배지를 달고 원내에 있기 때문에 결국에는 총선 이후에 대선 전국에 가기 전에 혹시 있을지도 모르는 개헌 전국이 온다고 그러면은 김종인 대표가 확실한 주도권을 갖고 문재인 대표 바깥에 안철수 의원까지 다 이렇게 몰아가는 그런 주도권을 잡지 않을까. 그게 저는 그렇게 얘기를 한번 해봅니다. 아, 그래요? 예. 문재인. 제가 분석하는 바로는 지금 공천한 곳이 235곳인데 친노라기보다도 이제 친문이 절반 정도 됩니다. 그리고 범친문, 범친노라고도 해보죠. 그까지 하면 한 7, 80%를 잡았기 때문에 이후에도 당 주도권은 문재인 전 대표가 확실하게 잡은 건 분명하고요. 형식적으로 김종인 대표를 내세우거나 하는 부분은 보완적인 부분이지 네. 전혀 본질적인 부분은 아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자, 내려주십시오. 국민의당 안철수 대표가 이번 총선의 목표를 최소한 교섭단체 구성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교섭단체 구성은 20석입니다. 예, 국민의당도 비례대표 의석을 어느 정도는 예상하면서 지금 20석을 최소 목표로 설정했습니다. 자,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국민의당의 예상 의석수를 써주십시오. 안철수 대표의 예상이 20석입니다. 최소 20석인데 안철수 대표의 예상에 동의하시는지 너무 높게 잡았다 아니면 조금 낮춰 잡았다 의석수를 써주세요.
15석에서 25석. 저 너무 오차 범위가 큰데요. 좀 줄여주십시오. 하나로만 좀 줄여주십시오. 그럴까요? 예, 25석이 나왔고요. 25석에서 30석이 나왔습니다. 15석이 나왔습니다. 어느 쪽입니까? 15석 쪽입니까? 25석 쪽입니까? 15에서 20석. 예. 지금 두 분은 어쨌든 교섭단체는 구성될 거라고 보는 거고요. 두 분은 교섭단체 구성 쉽지 않다고 보는 것 같습니다. 그죠? 예, 현 의원부터. 국민의당이 수도권이 너무 약합니다. 지금 현역으로 6명이 있는데 김한길 전 대표가 네. 불출마를 선언한 상황에서 수도권이 그렇고 너무 약해서 예. 아무리 해도 20석까지는 어렵다. 이렇게 보는 전북도 거예요. 약하거든요. 알겠습니다. 15석. 예, 저도 같은 의견입니다. 수도권에서 제대로 된 후보가 없기 때문에 사실상 전남과 전북, 광주 결국 10석, 10석, 8석 이 중에서 얼마를 얻을까라는 그런 분석입니다. 그래서 15석 정도 그 정도를 그러면 비례대표 계산 안 하신 거 같네? 죄송합니다. 비례대표를 더하면 4석을 플러스 하겠습니다. 그러면 19석. 예, 19석입니다. 자, 25석. 네, 비례대표 5석 하고요. 그다음에 호남에서 그다음에 수도권에서 하나, 호남에서 한 10대여섯 개 먹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25석. 네, 그렇습니다. 수도권에 하나. 네. 어디입니까? 노원 안철수. 안철수 의원은 될 거다 이렇게 보는 네, 거군요. 예. 예, 저도 그렇게 봅니다. 안철수 의원 서울에서 안철수 의원 혹시 김영환 의원 정도 하고 비례대표 안산에. 예, 비례대표 6, 7석 그 정도 하고 나머지 호남인데 문제는 중앙위원회 파동과 네. 그다음에 문재인 의원이 막 움직임으로써 결국에 호남표가 도로 친노당이구나 이렇게 해서 호남표를 오히려 너무 역풍이 예, 불어서 호남 지역에서만큼은 예. 문재인 대표가 국민의당을 도와준 꼴이 되지 않았느냐 아하.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러고 보니까 김영환 의원도 지역 기반이 상당히 강한 네, 그렇죠. 그런 의원이군요. 예, 알겠습니다. 수도권에 유력수가 아주 없는 건 아니네요. 자, 이 마지막 질문이 될 것 같습니다. 국민의당까지 포함해서 새누리당, 더불어민주당, 국민의당 이제 공천 전쟁은 끝났습니다. 예. 오늘 이제 후보 등록이 다 끝났고요. 지금까지의 이 공천 국면 속에서 각 당에 대한 평가를 점수로 해주십시오. 새누리당은 몇 점 주시겠습니까? 더불어민주당은 몇 점 주시고 국민의당은 몇 점을 주시겠습니까? 예, 중간 평가의 의미도 있습니다. 예, 점수를 주시기 바랍니다. 자, 세 당 모두 39점. 뭐 혹시 점수 주는 거 귀찮아서 그런 거 아니에요? 뭐 어떤 은밀한 기준보다는요. 알겠어요. 새누리당 60점, 더불어민주당 59점, 국민의당 60점. 새누리당 20점, 더불어민주 32점, 국민의당 19점. 새누리당 60점, 더불어 70점, 국민의당 50점 이렇게 주셨네요. 자, 39점부터 짧게 하십시오. 예, 꽈락이다. 꽈락 기준이 40점인데 보통 꽈락 밑에 39점이다. 세 당 다. 세 당 다 과락이다. 예. 인심을 반영 못했습니다. 19대 현역 의원들을 얼마나 탈락시켰느냐를 기준으로 삼았었을 때 보니까 지금 새누리당 한 20% 정도, 그다음에 더민주당은 30% 정도, 그다음에 국민의당은 한 명인데 19% 정도 됐습니다. 그래서 뭔가 분명히 기준은 있네요. 예, 자, 예, 김종인 대표의 안을 수정해 버림으로써 결국에는 친노, 친문, 범친노가 80%를 차지하는. 제일 그래서 점수가- 낙제점. 어허. 그래서 나머지는 거의 낙제점인데요. 그래도 예, 그래도 더불어민주당보다는 낫다. 네, 네. 새누리 국민 다 60점씩. 예. 예, 일단은 더불어민주당이 더 낫다라고 평가한 이유는 새로운 인물을 영입하려는 시도를 보였고 물론 이제 비례에서 공천 잡음이 있었지만 예. 그래도 지역구 공천은 잘 했지 않았나라는 생각입니다. 알겠습니다. 이 공천 국면 말도 많고 탈도 많았던 공천 국면에 대해서 네 분 전문가들께서 이렇게 점수 평가하셨습니다. 이건 뭐 중간 평가라고 생각하시고요. 이제 내일부터 본격적으로 이제 선거 구도가 짜여질 텐데요. 어떻게 이번 공천 파동을 넘어서 이 3당 또 정의당까지 포함한 여러 무소속 후보들이 이 선거 구도를 짜나갈지를 이제 지켜보셔야 되겠습니다. 자, 오늘 여기서 여러분들 말씀 줄이겠습니다. 고맙습니다.